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엄마는 늘 염려스럽고 미안한 마음이다. 입양 보내기 전에 초유라도 먹이고 태어나서 첫 번째 하는 BCG 접종 있잖아요. 그거라도 내 돈으로 맞춰주고 싶어서 BCG 접종 시켜주고 남들이 뛰라고 할 때 멈추지 말라고 할 때 엄마 혼자 막 애 보내놓고 젖자고 울고 그때 그랬어요. 애들 나보다 걔를 더 사랑할 사람은 없을 것 같고 데리고 와야겠다. 세열이가 짜증내거나 울기밖에 안 해요. 근데 한 번씩 깔깔깔깔 웃어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웃어주면 언제 힘들었냐, 언제 아팠냐 이거가 되니까. 얘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손가락질이라든지 이거는 애가 다 받으니까 그게 제일 미안했어요. 지금도 미안하고. 남들이 참으라 할 때 견디라고 말할 때에 엄마는 안아주시며 미혼모 가족도 또 하나의 가정입니다. 아이는 낳아준 엄마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쌓여가는구나. 다섯 살 아정이네 집. 아장이 올리면 안 봐. 응? 엄마 싫어. 왜? 아정이 엄마 수진 씨가 외출 준비를 서두릅니다. 입이 짧은 아이에게 한 술이라도 더 먹이려는 엄마.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정이는 장난만 칩니다. 수진 씨는 어딜 가든 아정이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체중아로 태어나 천식과 아토피로 고생해온 아이를 일찍부터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구 미사? 야, 어디 가요? 학원 가요. 학원 가야. 그냥 저 사실 아정이와 보내는 하루가 심심치는 않습니다. 예쁘지? 아정아 건드자. 아 맞다. 안녕. 사교성 좋고 호기심 많은 딸 덕분에 웃을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정이와 함께 홈패션 공방을 찾은 수진 씨. 내년쯤 작은 가게를 여는 게 목표입니다. 아정이를 홀로 키우느라 그동안 이렇다 할 직장을 갖긴 어려웠습니다. 아이하고 시간도 많이 보낼 수 있고 또 저는 저대로 애 보면서 일할 수 있고 그래서 홈패션 공방 여기 선생님처럼 이렇게 마련하는 거 꿈으로 하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정이네는 아빠가 없는 미혼 한부모 가정입니다. 엄마가 아정이의 존재를 알게 됐을 때 아빠는 이미 엄마 곁을 떠난 뒤였습니다. 연락이 두절됐었죠. 연락이 안 되죠, 지금도. 홀로 남겨진 수진 씨는 아이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기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은 직장에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는 임신 기간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으면 했던 거죠. 하지만 불러오는 배를 숨길 순 없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이제 의심은 계속 하셨던 거예요. 뒤에서 이렇게 배를 만졌는데 땅땅하게 이제 딱 티가 나잖아요. 만지면 사장님한테 얘기하고 알려야 된다고. 해고를 당한 그날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출산 비용도 필요하고 나 아직 일도 할 수 있고 돈이 필요하니까 할 수 있는 만큼만이라도 하면 안 되겠냐. 우선은 뭐 도덕적인 문제 같은 것도 많이 따지시더라고요. 그러면 정리하시고. 일하는 미혼모들에게 이런 차별은 매우 흔했습니다. 미혼모들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사회적 낙인 때문에 경제 활동과 양육을 이어가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서예요. 어린이집에 갈 시간인데 왜 엄마랑 같이 집에 있냐고요? 전 아직 어린이집을 안 다니거든요. 가끔 친구들이랑 만나 놀고도 싶은데 엄마는 아직 안 된대요. 제가 미숙아로 태어나서 좀 아프거든요. 우리 가족은 엄마, 언니, 그리고 저 셋이에요. 아빠는 없어요. 엄마는 언니가 뱃속에 있을 때 아주 큰 서점에서 일을 했대요. 애 낳는 날까지 일했어요. 복대 이렇게 차고. 애 낳는 날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낳고 나서 바로 전화해서 며칠 동안 휴가 좀 쓴다고. 전화 왔었어요. 서점에서 그만 쉬고 나오라고. 여보세요? 더 사는데 휴가 못 준다고. 사장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만 주라고 해서 그만 줬다가 아르바이트식으로 계속 했어요. 애기랑 둘이 사는 거 돈 버는데. 어느 날 사장님이 엄마를 다시 정식으로 받아준다고 했대요. 그런데 그때 엄마한테 막 화를 냈대요. 결혼하는 무슨 딸이야? 가족까지 증명서를 보시더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셔서 사실대로 이제 미혼모 됐다고 했더니 바로 서류 이렇게 던지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회사 이미지 실추된다고. 엄마는 속상했지만 그 뒤에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되려고 시험도 쳤어요. 서류를 내면요. 등본은 애기랑 둘이 있고 성도 똑같으니까 다 안 받아줬어요. 어린이 가르치는 것인데 당신 같은 사람 뺄 수 없더라고. 순탄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애 지켜내는 거 보면 애기 지키려고 이제 미혼모가 된 건데 그 정도로 강연하다는 건데 왜 못 믿어주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손가락질만이라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체험 안 해줘도 좋으니까 손가락질만이라도 안 해요. 엄마가 다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벌레. 직장에서 미혼모란 이유로 해고당하는 건 정당할까요? 가족 관계가 채용의 결격 사유가 될까요? 상무님께서 제가 입덧인 거를 눈치채신 거예요.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 직장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냥 3년이 넘게 다녔던 그 직장을 그냥 그만둘 수밖에 없는 임신. 자신이 미혼모임이 알려지면 지금 직장에서 또 해고된다며 공개 인터뷰에 응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표님이 제가 미혼모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직장을 구하려고 할 때는 더 힘이 드는 거죠. 미혼모라고 밝히면 전부 떨어져요. 왜 남편 없이 애를 키우냐고 면박만 하고. 이런 실직은 과연 얼마나 될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 임신 출산기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미혼모는 93%에 달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통계청이 조사한 기혼 여성들과 비교하면 4배가 넘습니다. 임신 육아기 부모들의 권익 보호를 지원하는 서울시 직장맘센터. 미혼모들이 겪고 있는 사례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출산휴가를 마음대로 쓰는 것이 정착된 직장 문화가 아직은 아닌 거죠. 그런데다가 미혼모인이 더욱더 이제 이를테면 뭐 부도덕한 거 아니냐라는 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더 보태서 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혼모들이 계속 직장을 다니고 출산휴가를 쓰고 다시 직장에 복귀해서 일을 하면은 스스로 부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장이 된다면 그렇게 그게 뭐 사회적 복지에 의존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그 부분이 벌써 끊기는 거죠. 사회적 편견이라는 그 어리석인 그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거죠. 정부가 각종 통계조사에서 이런 미혼모 규모를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미혼모의 아이로 추정되는 혼인의 출생 신고가 해마다 늘고 그 숫자가 연간 10,000명 정도라는 것만 보고될 뿐입니다. 지금은 미혼모임을 당당히 밝히는 수진 씨지만 그녀 역시 처음엔 아이 키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로또 맞지 않는 이상 내가 얘를 볼 순 없다. 그때 그랬어요. 돈이 이제 거진 다 떨어져서 입양기관에 보냈죠. 입양기관에서 열흘 만에 아이를 다시 찾아왔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아이에게 죄스러운 마음뿐입니다. 결국에는 자꾸 그렇게 애가 생각나고 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스스로 자꾸 이제 자기 체면을 거는 거예요. 그래, 삿입에 거미줄치기야. 입양이냐 양육이냐 고민하는 미혼모들. 200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의 경우 양육을 택한 미혼모가 절반을 넘어 입양보다 많았습니다. 양육 미혼모는 증가 추세지만 그동안 입양을 택했던 미혼모들도 적지 않습니다. 입양아 10명 중 9명은 미혼모의 아이들입니다. 차별이 컸던 과거엔 미혼모의 입양 선택이 훨씬 많았습니다. 아이를 입양 보낸 한 미혼모의 얘기입니다. 딸아이 또래 애들만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살점이 떨어지는 것처럼 아린 마음이 제 평생을 짓누르더군요. 시간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아이가 눈에 밟혔습니다. 엄마 찾는 해외 입양인들이 모두 내 자식인 것만 같았으니까요. 내 나이 21살. 딸애를 낳았을 때 저는 입양 보내야겠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어요. 강압에 의한 원치 않는 임신이었지만 10달 품어 키운 내 딸이란 생각 때문이었죠. 가난했어도 차곡차곡 아이 사진을 찍어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 발버둥을 쳤죠. 세상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해도 말이죠. 그러다 어린 것과 길바닥에 나앉을 처지가 됐습니다. 딸애를 보육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보육원에서는 어린 미혼모가 아이를 키우는 건 아이 앞길을 망치는 거라며 자꾸 입양을 권했습니다. 자꾸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몇 번을 망설이다 친권 포기각서를 썼습니다. 딸이 크면 저를 찾아오리란 생각에 내 이름 석자와 주소, 저와 함께 찍은 사진도 맡겼습니다. 그 뒤 아이를 다시 찾아오려고도 했는데 보육원에선 그동안 애 봐준 비용을 내지 않으면 딸을 내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어쩔 수가 없어요. 꿈속에서 내가 이제 막 울고 있는 거야. 그 애 때문에. 깨면 이제 꿈이야.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그 애가 너무 보고 싶은 거야. 미혼모였던 이정숙 씨가 딸을 만난 건 그로부터 34년 뒤입니다. 딸 수정 씨는 미국의 한 가정에 입양돼 또 다른 입양인 언니와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미국의 한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지만 한때 주한미군으로 한국에 체류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았어도 만남까지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린 까닭을 모녀는 입양기관인 홀트의 기록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모든 기록이 수정 씨에게 전해지지 않았던 겁니다. At a very young age, with a very tragic event of being separated from my family, Holt had told her, and that was that I was abandoned at a police station, and they had no way to ever know who abandoned me or anything about my family at all. I wouldn't have. Well, I grew up believing one story about my life, and it was completely untrue. Okay. And I was angry at Holt, and I was angry at the orphanage. 그럼 꼭 사람 지금도 이 애만 생각하면 여기서 가슴이 아파요. 아무리 지가 행복하게 살고 있어도 여기서 막 쓰리고 아프고 이 아픈 거를 죽어야지 큰다지 큰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픈 거. 우리나라 입양은 1950년대 홀트 아동복지회 설립자 해리 홀트의 전쟁과 입양이 계기가 됐습니다. 입양 기관들은 60년간 국외 16만여 명, 국내 7만여 명을 입양시켰습니다. 입양의 상당 부분인 해외 입양에서 주목할 것은 1980년대입니다. 전쟁 직후보다 경제 성장기인 80년대 오히려 비약적으로 성장한 겁니다. 80년대 해외 입양은 연간 4천에서 9천여 명 사이, 입양아들이 미혼모 자녀로 바뀐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언론은 당시 입양기관들이 병의원에 홍보용품을 제공하던 관행에 대해 아동 모집 경쟁에 매달리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정부도 이런 해외 입양을 막기보다 입양기관에 세부 지침을 보내 원활한 해외 입양을 도왔습니다. 50년에서 80년대까지 그 미혼모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은 한 30% 내외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80년대 그 10년 동안은 70%가 넘는 높은 비율을 이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인이 그전에도 있었어요. 그전에도 이제 처녀 임신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아이를 키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었어요. 아이와 엄마를 분리해야 된다라는 거는 입양이 제도화되면서 시작된 이야기들이에요. 입양은 독려됐지만 당사자들의 인권이 유린되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의 동의만 있어도 입양 보내졌고 신속하게 처리돼 아이를 되찾아오기는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천륜을
운전을 끊어놨는데 어떻게 온전한 삶을 살겠어요. 나는 30년 만에 아들을 찾았는데 그 30년 동안 나는요 이 아이를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아이 생일날은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어요. 혼자 미역국을 끓여서 먹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 아픔을 모르죠. 그냥 뭐 남 얘기하기 좋잖아요, 그죠? 남 얘기하기 좋으니까 그렇게 뭐 쉽게들 말을 하는데 그래서 또 한 번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입양인들은 자신들을 이렇게 해외로 보낸 한국 사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제작진이 몬티를 만난 건 서울 이태원이었습니다. Stuff like that. Since I've been here, I've been working. I worked at a couple factories, restaurants. I applied so many places. Only problem is I don't speak Korean. 이태원은 해외 입양인인 그가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곳입니다. 미국으로 입양 갔던 몬티가 한국에 온 지 5년 남짓. 그러나 그는 다시 미국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Hey, Monty. Hey, Mark. How are you, buddy? Good, and you? Long time no see. How can I help you? Not much. Just doing that. 몬티가 처음 일했던 레스토랑의 사장 김주원 씨는 그의 몇 안 되는 지인 중 한 명입니다. July, September 2013. I was just looking at the internet, and not just right now, but I recently ran upon a story that was very similar to yours. Adam Crasper? Is that the Korean American, right? Same Yeah. situation as you. Right? His parents forgot to Naturalize him. naturalize him, yeah. And then so, what's his name? Adam Crasper. So 미국의 아담과 한국의 몬티. 미국에 입양됐지만 미국 국적이 없는 해외 입양인들입니다. 어느 날 불법 체류자가 된 것은 같지만 한 명은 미국에서 소송 중이고 다른 한 명은 한국에 추방돼 한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what is the current state? He has. 먼티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개인적으로 내가 너무나 불쾌했어요. 양쪽 나라의 보호를 못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먼티가 처음에 저희를 찾아왔을 때 그때 그게 그만큼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It's too small. When you move into this house. 몬티는 한국말을 거의 못합니다. My pronunciation. I got my Korean ID, my driver's license, and I waited 3 years to get my passport. That was me when I came here. Nude, I just got redone. 쾌활하게 자신을 소개했지만 지나온 삶을 이야기할 땐 깊은 슬픔에 잠깁니다. 한국명 한호규. 그는 7살 때 서울 한 보육원에 의해 홀트에 입양을 됐습니다. 입양 서류의 K773049는 그가 1977년 3049번째 입양 의뢰 아동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의 첫 입양 부모는 미국 아이오와주의 호몬 부부였습니다. 양부모와의 생활은 채 1년을 가지 못했습니다. They got me in a real small room. I usually had to do chores. When I go to school, if I come home late, they would punish me. Sometimes I go to school with black and blue marks all over my back, my arm, my legs. It was living hell. 그는 입양 부모들로부터 받았던 학대와 폭력을 지금도 기억에서 떨쳐내기 어렵습니다.
파양 후 다시 만난 두 번째 입양 가정에서도 양부의 학대는 계속됐습니다. My adopted dad would abuse me physically, sexually, and mentally. When I'm not doing things right by his books, he either would slam my head against a concrete wall at a restaurant he owned. I'm the youngest. My older brother is... 폭력이 일상이었던 첫 번째 입양, 두 번째 양부의 성적 학대. 어린 몬티는 늘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To me, I thought I did something wrong. I was thinking to myself, did I do something wrong? Growing up there was so tough. It's like I just blocked everything out. 성인이 된 몬티는 화물 운송 기사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가 미국 시민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이민법정이 몬티를 강제 추방 명령 청문회에 소환한 겁니다. 법원은 그를 입양한 양부모들이 어린 몬티의 국적 취득 절차를 밟지 않았고 그가 한때 범죄에 연루됐던 걸 문제 삼았습니다. The U.S., like many other Western countries, is very anti-immigration right now. So the laws have been changed so that even for some small crimes, people can be deported if they don't have U.S. citizenship. So the reason why some adoptees do not have U.S. citizenship is because their parents never had them naturalized at the time of adoption. 몬티는 이민법정에서 1년간 소송을 벌였지만 2009년 겨울 끝내 한국으로 추방되고 맙니다. 추방 당시 그의 수중엔 $20가 전부였습니다. I didn't even eat for like 4 days. If I do find food, it's either in a trash can. One night, it just that I couldn't even handle it. I was like, this can't be going on. I went in the middle of the bridge, was looking over the Han River. My hands are like right there. About the time when I was about to jump, a friend of mine came with Pastor Kim and got me off the bridge. 몬티는 그 후 입양인 단체 도움으로 친어머니를 만났지만 재회는 그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Holt never told my mom I was adopted. Each day she would put a bowl of rice on the table waiting for me to come home for 10 years. 몬티와 제작진은 홀트를 방문했습니다. 어머니 동의 없이 이루어졌던 입양, 미국 시민권 문제, 묻고 싶은 게 정말 많았습니다. 홀트는 몬티의 면담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취재진이 이 과정을 촬영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몬티의 문제 제기에 홀트는 1970년대엔 친부 동의만으로도 입양될 수 있었고 양부모들의 학대엔 유감이라는 말만 전했습니다. For 31 years, my life was like living hell. Getting beat, getting tortured. Korean government, US government, you guys don't do a jack shit about it. I still have nightmares. Waking up, screaming to stop. Are you guys making money off of us? 몬티처럼 미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거나 국적 취득이 불확실한 경우는 15,000여 명입니다. 미국 입양인 11만여 명의 14%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이들 중 10여 명은 이미 한국에 추방됐고 일부는 추방 요구에 맞서 소송 중입니다. 40대 한국계 입양인 아담 크랩서도 그중 한 명입니다. The State Department says it's aware of adult adoptees who are in deportation proceedings. Adoptee advocates say they number in the thousands.
In 2000, Congress passed 미국 a bill 정부의 making 입양인 all 추방에 international 한국 adoptees 입양기관과 우리 automatic 정부는 US 책임이 citizens, 없을까? leaving scores of others at the risk of deportation. 법에서만 보더라도 국적을 취득한 걸 확인해서 보고하고 그러면은 한국 국적을 사실 말소하는 그 절차로서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진행이 그렇게 됐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게 되지 않은 걸 전혀 확인이 안 된 거죠. 국적의 취득이 안 된 그 인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뭘 의미할까요?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정부가. 사실 아이를 내보내기만 했지, 해외로 입양만 보냈지, 보낸 다음에는 그냥 우리 할 거 다 했다 하고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결과인 거죠. 친가족을 찾는 해외 입양인들이 한국에 머물도록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김도연 목사. 그가 이곳 뿌리의 집을 지킨 지도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김 목사가 입양인들과 인연을 맺게 된 건 스위스 목회 활동 때였습니다. 스위스에 입양된 한 20대 여성의 장례식에서 입양인들의 아픔과 처음 마주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박지현. 그녀는 1970년대 초 스위스의 한 중산층 가정에 입양됐습니다. 백인 사회의 소수 아시아인이자 입양인으로 20대 초 자전적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해 스위스 한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로부터 2년 뒤 생모를 만나기 위해 이 길을 간다는 짧은 유서 한 줄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품인 책과 일기엔 어느 곳에도 정착할 수 없었던 한 입양인의 고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Das ist in mir drin und damit kann ich nicht in Korea leben eigentlich. Aber hier sehe ich anders aus und in Korea würde ich ja gleich aussehen, aber ich benehme mich nicht richtig, also spreche die Sprache nicht. Und da irgendwie ein Gefühl von Zuhause oder Heimat zu entwickeln, ist sehr, sehr schwierig. 일기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입양간 가족의 친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서 너무 자존감이 약해지고 삶의 기력을 상실한 것 같다. 나무 그림이 있는데 뿌리가 없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은 이 친엄마와의 이별, 자기가 살아야 할 사회와 모국과의 이별, 이 모든 이런 말하면 단절로부터 시작된 삶이다. 입양의 문제를 들여다볼 때마다 한국의 실패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버려진 것인지 길을 잃은 건지 믿지 못할 입양 서류 하나가 전부인 입양인들. 이들의 삶 한켠엔 깊은 그늘이 있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 해외 입양인 일부는 입양 가족으로부터 각종 학대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정신적, 정서적 문제로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입양인은 60.6%에 달했습니다. 가장 많은 해외 입양국인 미국에선 심각한 아동학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살 현수가 입양 100여일 만에 양부학대로 목숨을 잃는 등 양부모에 의해 숨진 아동은 미국에서만 13명이나 됩니다. 자신의 뿌리를 찾겠다며 고국 땅을 밟은 해외 입양인들. 연간 3천여 명이 한국을 찾고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해외 입양 중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겪은 아픔을 다음 세대에선 멈춰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합니다. I do envision a world one day where there is no need for intercountry adoption, where every child has a home, and at no point in time do they get assigned a number.
미국 뉴욕타임스는 올해 초 한국계 입양인들의 회귀 현상과 그들이 미국 가정에서 겪은 문화적 단절에 주목했습니다. 80년대 해외 입양은 입양기관에 수백만 달러를 안겼고 국가의 양육 부담을 줄인 대형 사업이었다는 비판도 담고 있습니다. 입양기관이 사실은 그걸 미화하면서 동시에 경제적인 이익을 보는 단체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 입양 사업에서 양부모와 입양기관 사이에 오가는 돈은 대체 얼마나 될까? 대표적 입양기관인 홀트의 미국 협력기관이 제시하고 있는 액수입니다. 한국 입양 수수료는 22,500달러, 우리 돈 2,500만 원입니다. 홀트 인터내셔널은 이 돈이 입양기관의 인건비와 관리비, 서비스 비용이라 설명합니다. 제작진은 입양 사업 논란에 대해 홀트의 반론을 요구했습니다. 홀트는 공식 인터뷰 대신 해명 자료 하나를 전해왔습니다. 2013년 해외 입양 사업을 하며 입양아 1명에 들어간 수입 지출 내역이었습니다. 24개월의 입양 대기 기간, 수입은 입양 수수료인 사업 수익과 후원금, 정부 지원금까지 3,400만 원. 홀트는 이 돈으로 위탁 양육비 1,565만 원, 직원 임금 1,218만 원 등을 지출해 523만 원의 적자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외 입양은 나가는 돈이 많아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위탁 가정에서 1명 내지 2명의 아동을 돌봐요. 당연히 양육비가 더 들고 지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 반론엔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홀트가 제시한 2013년은 정부의 강력한 해외 입양 규제로 아동 송출이 이전 7년치 대비 연평균 7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시기입니다. 인건비 등 고정 지출에 비해 수입이 적을 수밖에 없던 때입니다. 홀트는 민간기관의 입양 수수료는 조직 운영에 불가피한 부분이라며 논란을 부인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없던 2008년 이전에는 온전히 입양 수수료에 의존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후원 모금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고요.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미국 양부모의 입양아 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홀트의 해외 입양을 특별 감사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8월부터 1년여간 진행한 국외 입양 115건 중 국내 입양을 우선 추진하지 않은 17건에 대해 경고 처분을, 기준 없는 국외 입양 알선비도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등 국제사회는 이런 한국의 입양 관행에 수차례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부가 입양기관 관리 감독에 눈뜨기 시작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국내 입양을 우선 추진을 해야 한다거나 예비 양부모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거나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기존에는 경고 처분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효성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 위반을 한 경우에도 바로 업무 정지가 가능하도록 이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2년 전 헤이그 아동입양 협약에도 서명했습니다. 아동이 태어난 가정과 국가에서 그 아동을 우선 양육하고 보호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약속만 했을 뿐 아직 이 협약의 회원국이 되지 못했습니다. 해외 입양을 종식시킬 원가정 보호와 입양의 투명성을 높일 대책에 손을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하고 정말 바로 될 것처럼 됐는데 아직 논의가 안 되고 있는데 정말 뭐 제가 아동 관련된 이슈로 여러 가지를 뭐 입법을 추진하기도 하고 하면서 보면은 국회에서 정말 관심을 안 가져요. 저는 정말 놀라워요. 투표권도 없고 뭐 하다 보니까 다른 현안들에 다 밀리고
뭐 그런 지역 이슈들에만 밀리고. 그 결과 지난해도 535명의 아이들은 해외 가정에 맡겨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최대 입양국인 미국에 아동 370명을 보내 우크라이나와 아이티 다음으로 5번째 입양아 송출국으로 기록됐습니다. 입양의 멍해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시열이 엄마 장은희 씨, 아이의 등원 준비로 분주합니다. 장애가 있는 시열이는 음식물을 삼키고 소화하는 기능이 떨어져 이렇게 누워서 분유를 먹습니다. 배에다가 호스 껴가지고 그걸로 밥을 먹다가 평생에 밥을 못 먹을 수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주사기로라도. 그녀는 홀로 아이를 낳아 키우는 미혼모입니다. 아이 아빠는 아이를 원치 않았습니다. 은희 씨는 얼마 전부터 시열이를 특수유치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집에서 전철까지 오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겨울에 비 올 때가 제일 힘들어요. 대중교통으로 꼬박 1시간 반. 아이를 위한 일이지만 모자에겐 만만치 않습니다.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또 다른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언제까지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아기가 유치원에 가면 경제활동을 해서 지금 생활보다는 조금 여유로워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취업은 시간제 일자리가 전부이고 그나마 기회를 잡기도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사실대로 얘기를 했죠. 미혼모고 아기가 아프고 아기랑 단 둘이 삽니다. 여기에 취직은 힘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유를 물어보면 아기가 아픈데 누가 돌봐주는 사람도 없는데 아기가 아프다 그러면 가야 될 거 아니냐. 출산 전 손재주가 좋았던 그녀는 비즈와 와이어 공예 일을 했습니다. 시열이 낳기 전에는 제 능력것이었으니까 제가 일한 만큼 그만큼의 보수가 있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어려운 형편은 아니었어요. 손실 창피해요. 제가 이렇게 산다는 것 자체를 친구들한테 오픈을 못하겠더라고, 창피해서. 은희 씨는 안정된 일자리를 다시 찾기 위해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습니다. 보석 관련 자격증을 따 시열이와 잘 살고 싶지만 눈앞의 빈곤이 더 시급합니다. 미혼모의 경제적 빈곤은 양육의 가장 큰 난관입니다. 한국여성재단이 양육 미혼모의 경제 사정을 조사한 결과 직업을 가진 미혼모는 절반에 그쳤고 이중 정규직은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또 응답자 21%는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수입이 있어도 월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50%를 차지했습니다. 엄마들이 가정에서 아이들을 함께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구멍이 많다는 거예요. 구멍이 많은데 그 구멍이 일반 그 맞벌이 가정의 여성들에게 걸려서 넘어지고 눈물 흘리는 구멍은 미혼모 엄마들한테는 맨홀이에요. 이게 뭡니까? 싱크홀이에요.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구멍이.
지방의 한 미혼모 단기 쉼터. 거처가 없는 이들을 일시 보호하거나 재가 미혼모들의 양육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후원품과 놀이방, 지역사회가 십시일반 서로를 돕는 정도라 살림살이는 단출합니다. 이런 것도 작품들이 그러니까 애기 수육 쿠션이 더 고마운 게 중고 옷이 많지만 새 옷도 서울에서 한 번씩 올 때가 있어요. 왜냐면 더 감동적인 게 지역 주민들이 애기 엄마들이 아들마다 알게 돼가 자기 애 옷들 이렇게 갖다 주고 유모차도 갖다 주고. 쉼터를 운영하는 김은희 씨가 몸이 아픈 한 미혼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오늘 방문은 폐렴으로 아픈 아이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엄마의 병원 치료를 의논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나 문 열어주세요. 잘 있었어요? 그러면 보증금 300인가? 그 만약에 둘이 같이 입원하면 저번처럼 또 엄마가 치료를 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제일 문제예요. 저도 같이 입원하게 되면 일단은 병실도 문제고. 미혼 한부모 가정의 가족 건강 문제는 실직과 의료비 부담이라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나 입원을 하라 이러면 제일 걱정이 돼. 병원도 많이 끊겼죠. 일단은 직장은. 왜냐면 애기 아프니까는 직장을 못 나가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바쁜데. 은희 씨는 사별로 미혼모가 돼 같은 처지의 미혼모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쉼터를 운영한 지 3년 남짓. 오갈 데 없고 빈곤에 시달리는 미혼모들에게 정작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 마음의 짐만 커집니다. 친척들은 제가 미혼모 됐다는 자체를 부정해요. 싫어요. 그러면 네 고집대로 했으면 네가 고생을 하든 뭘 하든 네가 알아서 해라. 노숙을 한다든가 뭐 굶어서 며칠을 굶어서 온다든가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이 대한민국에서 GNP가 2만 달러가 넘어가는 나라에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처음엔 안 믿겠어요.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내담자 집에 가봤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빈방에. 이불조차도. 벼랑 끝 삶을 사는 미혼모 가정엔 불법 입양의 손길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카톡 아이디나 뭐 그런 것들을 남겨줬는데 거의 말은 똑같았어요. 10년 된 불임 부부다. 딸 아이면 입양을 하겠다. 소정에 돈을 드리겠다. 이런 댓글을 받은 사람들 혹은 브로커가 직접 접촉을 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거의 한 50, 60% 반 이상 넘죠. 중개인이 직접 미혼모에게 아동매매를 제안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애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세요? 하니까 괜찮으시면 애를 저한테 파시면 안 될까요? 애가 예쁜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대요. 구체적으로 액수까지 제시하던가요? 네. 2천만 원 정도 줄 테니까 애를 저한테 넘기시면 안 되겠냐고. 저 정말 화가 많이 나서 욕을 했거든요. 너무 화가 많이 나고 막 중공도 흔들리고 막. 기업에서 제 왼쪽에 반복된 입양 제의에 엄마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오늘 2번 바꿨는데 계속 전화가 왔대요. 네가 사람이냐? 나한테 팔아라. 네 병도 고쳐줄게. 그런 전화를 한 번 받고 나면 내가 정말 목숨 사람 같아서 살기가 싫다. 그리고 애들 입양을 차마 못 보냈으니까 같이 투신할까요? 이런 전화를 받아요. 갈등 끝에 아이를 넘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던지는 마지막 말이 있어요. 대표님이 안 해주셔서 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 엄마의 심정도 알아요. 자기 모든 걸 이렇게 그거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 씨가 그거 할 수 없으니까 저한테 넘기는 거 알지만 사실 그게 저한테 많이 남아요. 그게 사실이니까 아무것도 못 해줬으니까. 누구에게 입양되는지 절차를 알 수 없는 불법 입양. 돈이 오가는 입양에선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저출산 시대,
출산 장려와 아동복지 정책이 늘었다지만 미혼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굽이진 길을 돌아 다시 만난 삶의 여정이 어쩌면 더 험난할지 모릅니다. 세상 밖으로 내딛는 발걸음에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놓쳤던 손을 다시는 놓지 않겠다고, 헤어지지 말자고 엄마와 아이는 약속합니다. 나 굴러가? 응, 굴러가. 엄마 손 너무 굴러가. 난 굴러가는 거 너무 싫어. 굴러가는 거 싫지? 그러니까 엄마 꼭 잡고 있어야 돼. 엄마는 오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취업이든 간에 뭐든 간에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제 나름대로는 그러면 이 노력이 언젠가는 결실을 맺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혼모의 아이들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회적 차별 때문에 가족이 분리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선택이란 건 없었을 거라 믿어요.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 사라질 때 아이들은 가정의 품에서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